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강조했던 과거 발표와 관련해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며 사과했는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자처하며 직접 발표한 사안인데다가 야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정치권의 움직임은 무엇인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감은 흔한 감염병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식 알아보기에 앞서서 조금 전인 12시 전남 제주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요. 피하도록 하시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및 역시 피하시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또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나가지 마시고요.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소식 알아볼게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들의 주장이 엇갈렸어요. 네, 어제 6차 변론에서는 출석한 증인들 중에 단연 곽종근 전 사령관이 가장 화제였습니다.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것 때문에 시작 전부터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전에도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간 요원이라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었잖아요. 어제 변론에서도 곽 사령관은 계속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고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었고 또 공소장에 담긴 내용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 문짝을 도끼로 부술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라고 했다는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고 본인이 초기부터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질서 유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태 특임단장은 증인으로 서서 진술을 바꿨어요. 끌어내라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지금은 자신이 출동한 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다소 달라진 인식을 드러냈는데 사실 이 김현태 단장 증언들 쭉 종합해봤을 때 포인트는 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입장이 달라진 것보다는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를 은연중에라도 인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김 단장 같은 경우에는 곽 전 사령관하고 입장이 다른 게 아직 검찰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죄 주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군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는 인원이라는 단어가 쟁점이 됐어요. 네, 원으로 끝나는 말이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도 요원도 아니고 이번에는 인원이라는 표현으로 공방이 번졌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대목에서 공방이 벌어진 건데 정영식 재판관이 추궁하면서 의원이랬다가 인원이랬다가 말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에 또 힘을 보태면서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전화해서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상식선에서 들여다봐 주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동안 윤 대통령 과거 발언에서는 인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어요. 어제 이게 너무 공방이 되다 보니까 여러 매체에서도 윤 대통령 과거 발언 멘트까지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뭐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나 비상경제 민생회의 등에서도 자주 사용했고 4차 변론 때도 그렇고 뭐 어제 변론에서도 수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15명, 20명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건물 안에도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어제 변론에서도 여러 차례 쓰기도 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역시 변론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어제 변론을 두고 국회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은 물론이고 김현태 특임단장 증언으로 탄핵 사유가 명백히 입증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국회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5차 변론 때는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을 인정했고 이번에는 또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핵 인용 결정에도 무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들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고 진술이 왜곡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끌어내라고 할 거였으면은 적은 병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의결을 막을 거였더라면 처음부터 완전 봉쇄를 했으면 될 텐데 지금까지 사전 봉쇄를 했다는 진술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런 주장인 거예요.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냐면 이 탄핵을 공작하고 있는 게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하고 반대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증인들이 나올 때 윤 대통령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사람은 야당 인사가 아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요원 출신으로 상당히 뭐 성향으로 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그때그때 유리한 말들을 찾으면서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날서게 비판을 했고요. 김홍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출연해서 홍장원, 곽종근이 탄핵 프레임, 내란 프레임을 만든다고 윤 대통령은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홍장원하고 곽종근이 계엄 선포한 거냐, 누가 한 거냐,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안 했으면 그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신문들 쭉 봤더니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의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동아일보는 사설 제목이 보수가 화난 이유였어요. 내용에는 자폭한 윤석열을 이재명과 헌재, 공수처가 좀비처럼 되살려준 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이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걸 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하고 있잖아요. 각각 이 혐의자들에 대해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상원, 김용군 두 사람 모두 내란죄를 부인하고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도 아닌데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 또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 측도 혐의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재판부는 오는 27일에 이들 준비 기일을 각각 한 차례 추가 진행하고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검찰 출석 직전에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이 문제의 비화폰을 뭐 서로 반납하고 주고 받고 숨기고 근데 이 비화폰이라는 게 도청이나 녹음이 안 되는 휴대전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이른바 뭐 김건희 라인이라고도 불리는 강경파 실세인 김성훈 차장이 공급하고 반납했다 이런 식으로 비화폰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에 이 비화폰을 사용했고
통화 상대방이 검찰 수뇌부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거예요. 이때 김용현 전 장관이 쓴 비화폰은 원래 또 쓰던 비화폰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추가로 받은 이른바 노상원의 비화폰이다라고 드러났고요. 통화했다는 검찰 수뇌부는 이진동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진동 대검 차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가 돼요. 윤 대통령하고 과거에 같이 대검 중수부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논란이 거세지니까 이진동 대검 차장이 입장을 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본인은 비화폰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가 언론을 통해서 그때서야 인지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간 흐름상 정황상 봤을 때 검찰이 출석 직후에 김 전 장관 긴급 체포하고 구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검찰 출석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통화였는가? 여기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당시에 분위기가 좀 묘했던 게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셀프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경찰은 그걸 되게 불편해했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둔 상태였고 찾아가려고 했다가 빈손으로 갑자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로 가버리니까 경찰은 어떤 좀 닥쳤던 개처럼 그렇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어쨌든간 여러 해명도 나오고는 있지만 검찰 수뇌부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통화를 했다. 근데 그게 비화폰이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를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반색을 했는데 비화폰 수사하는 거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어쨌든 야권 중심으로든 어떻게든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찰은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도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 이것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내란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내란 재판에 예상되는 증인만 520여 명이 되는 규모라고요. 네, 요 노상원 전 사령관 비롯한 군인 쪽이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등이 있는데 검찰이 밝힌 관련 사건이 예상되는 증인 수가 520명 규모고요. 검찰이 제출했다는 서류 증거 양도 4만 쪽에 이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규모가 크고 방대한데 그 재판부는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 관련 자료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재판부가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하는데 윤 대통령 공판 준비 기일이 20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15일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네, 원래 이번 달 13일까지였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었는데 국조특위 야당 측 위원들은 윤 대통령 비롯해서 지금 관련자들 또 여당이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활동기간 15일 더 연장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처리를 했고 이에 따라서 특위 활동기간은 28일로 늘어납니다. 연장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죠. 대통령 망신 주기식으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구치소 현장 방문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도 야당 의원들끼리 방문하고 왔다. 특위 활동 기간이 더 연장되는 건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 정치적인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방문했어요. 네, 윤상현, 김민전 의원 다녀왔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이렇게 당 지도부 접견간 이후에 두 번째 여당 의원들의 접견인데요. 당내에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주문도 쏟아지고 있어요. 지지율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 앞에 달려가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는 말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고 또 대선을 의식한 우려도 있어요. 대선은 결국에 중도층 싸움이 아니냐,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민주당은 비판하면서 줄 서서 번호표 뽑으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가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왔습니다. 3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접견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두 의원들에게 전하길 직접 헌재에 출석하길 다행이다. 좌파가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니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죠. 네, 서울 고법 형사 3부가 해당 혐의 2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이건 공판 아니고 준비 기일이라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고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별도로 이거는 위증교사 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 이걸 보는 건데요. 서울 고법은 여러 갈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갈래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선 예비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인데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에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공모해서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때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700만 원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선고를 내린 거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똑같이 그 김 씨가 실제로 전달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또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같이 기소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한테는 무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를 했고요. 재판부는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그 유죄,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보석도 취소하고 다시 법정에 구속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차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쏟아지는 곳들도 있는데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차가 많아서 막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눈길에서 서행하거나 사고 때문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목포 요금소를 지나섭니다. 버스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중이라 1km 구간 심한 정체입니다. 이 지역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강천산 휴게소 부근이고요.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1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안성 부근 지나기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두 군데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안성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 쪽이 모두 막혀 있으니까 조심 운행하셔야겠고요. 일대로 정체가 심하다는 것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동해 유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발표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었다라면서 맹비난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문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별다른 입장을 내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특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예산 복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발언이 머쓱하게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한 논평을 하나 냈는데요. 이것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었어요. 국가의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자원 개발은 단기간의 성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의료개혁 실패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과의 공약,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국면 전환용 발표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볼까요? 네, 당시에도 근거가 부족한데 조금 과도하게 희망이 섞인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과 또 정치권의 의구심이 제기됐었고요.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너무 예상치 못한 카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갑작스레 발표된 만큼 당시에도 이 무리한 프로젝트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내놓았다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정무적 개입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러한 배경도 깔려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야당이 대왕고래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12.12 담화에서 예산이 98%나 깎였다면서 대표적인 계엄의 이유로 든 사안입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하도록 돼 있어서 과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등이 계엄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서도 증인으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와 관련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국회 측 그 변호인이 예산 삭감이 어떻게 비상계엄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따지자 박수석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가능성이 당시 성공률 20%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심은 1시간 전에 산업부가 이 대왕고래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해서 조금 공교로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박수석은 그 예산 폭거로 인한 국정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또 예산 일방 삭감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지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이 계엄의 이유였다라는 주장은 다소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조특위에 출석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 얼굴 보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에 실무자가 이 쪽지를 전달해줬다라고 밝혔는데요. 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진술은 이 쪽지의 존재를 언론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라고 한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거듭 여러 차례 밝혔고요. 당시 국무위원이 전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을 해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와
이와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가운데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증언들이 윤 대통령의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향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네, 국민의힘은 물론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어제 내란국조특위에 나와서도 여야 합의가 되면 마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실 게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도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만약 이것이 인용이 되면 지금 최 권한대행이 행사한 모든 권한들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좀 비판을 했어요. 또 여권을 중심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곧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 마 재판관 임명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까다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최근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색채가 짙다고 평가가 되는 마 재판관 임명은 최 권한대행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 문양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이제 결집하고 있는 지지층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의 편향 문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탄핵이라든지 심판 결과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경한 발언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굉장히 좀 맞는 비유를 했는데 지지층을 고려해서 헌재를 때리기는 하지만 그게 체중이 실린 어떤 무게가 강하게 실린 게 아닌 약한 주먹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불복한다든지 계엄과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필패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지지층들이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문자폭탄이라든지 항의가 쇄도하고 실제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강해서 지도부도 윤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를 둘 수는 없고 이제 다만 헌재를 때리면서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흔드는 게 이 탄핵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리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선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사전투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여권 일부의 부정선거 옹호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칫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네. 부정선거 옹호로 풀이한 일부 보도를 두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진다면 제도를 제고할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제도 보완과 부정선거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 역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위 강성 보수 지지층과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은 당 지도부 내에서 그리고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난 부산 집회에 박수영, 김미애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정말 말이 많이 나왔고요.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당이 끌려가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지 못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에 가면 가장 힘든 점이
점이 왜 대통령을 지키러 길거리에 나오지 않느냐, 왜 관저 시위에 가지 않았느냐, 왜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의원들이 피부로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 지역구 의원들은 중도층보다는 지지층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반 이재명 대표 정서와 보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 의원들 모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 또 지지층들의 민심을 고려한 행보로 보는 게 더 가깝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여야 원로들을 만나면서 사실상 정치 재개에 시동을 건 것인데요. 본격적인 복귀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종결된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잡아놓은 변론기일 일정은 3월 중순까지인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그런 상황 때문에 3월 말까지 변론기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보도가 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여야 원로들 또 정치계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할 경우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는 그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됐던 그 지표를 아주 주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나오면 지지율이 다시 그 정도까지는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는 물론 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이번 경선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경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데요. 정치권 전반에서도 이러한 시각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한 대표가 당시 압도적으로 당대표로 선출됐건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정부와 당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지지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계엄의 불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탄핵에 찬성했던 한 대표에게 기회가 가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미지 또는 지지층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당히 겹쳐서 실제 한 전 대표 측은 오 시장을 가장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시장도 탄핵에 찬성을 했죠. 또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 강경한 인물보다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로 한 대표와 상당히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그나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오 시장이 대선 경선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실용주의 정책에 힘을 쏟고 있어요. 자신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도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고 했고 또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겠죠. 네, 최근 민주당 지지율과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고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고 2심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급함이 반영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표는 원래 실용주의 노선이었고 당내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민주당이나 진보의 가치를 과연 이 대표가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중도 확장을 위해 성장을 강조하거나 이런 우클릭 행보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도층 내에 반 이재명 감정의 이유 중 하나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모습이 과연 중도층의 소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당내 반발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금융투자세 도입 유예를 두고도 한 차례 당내 의원들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지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라든지 최근 보도가 됐는데 코인 거래 가상 화폐의 거래세 인하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진보 정당이 견지해온 가치나 기조와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당내 친문이나 친노 세력 그리고 시민단체에 몸담았던 강성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봐야 하고요.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당일 때 개헌을 성공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윤 대통령의 개헌과 탄핵으로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에 호의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고요. 또 개헌은 현 계엄과 탄핵에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자 탄핵 물타기라고 보는 시각도 민주당 내에 있어서 이 대표로서는 계엄보다는 현재 탄핵 인용이 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보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관용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허방을 이리하다, 덜미를 이리하다, 바닥을 이리하다, 맥을 이리하다에서 이리하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음절로 된 동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잡다, 짚다, 치다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짚다입니다. 먼저 허방을 짚다에서 허방은 땅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 관용구에는 2가지 뜻이 있는데요. 발을 잘못 디디어 허방에 빠지다란 뜻과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덜미를 짚다는 덜미잡이를 하다와 덜미를 잡아 누르듯이 몹시 재촉하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덜미를 짚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 사람이 얼마나 덜미를 짚는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바닥을 짚다는 광산에서 땅의 아래쪽으로 향해 파가다란 뜻으로 이번 달의 채탄 작업은 탄맥을 따라 계속해 바닥을 짚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맥을 짚다는 남의 속셈을 알아보다를 뜻하고 나는 그의 속셈에 대한 맥을 짚기 위해 딴소리를 해보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22년 3월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아내가 피를 흘리며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진자의 병원 이송이 어렵던 시기였지만 경상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병원은 달랐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덕분에 아내는 그날 저녁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 생명이라는 가치 앞에 차별 없이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더 많아져 대한민국 어디서든 누구나 안전하게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성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한파 속에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눈구름이 물러나면서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호남, 일부 경남 내륙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충청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모레 일요일까지 눈이 계속되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전북에도 많게는 25cm 이상, 충청에도 1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3에서 5cm의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도로 위로 미끄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되어 있어도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감속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10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66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한 결과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4년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6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달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햇들날 등으로 큰 인기를 누린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도 또 전국 곳곳에 눈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왔어요. 네, 금요일인 오늘 어제에 이어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눈이 내렸다 그친 상태지만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한낮에도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호남에도 많게는 20cm 이상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10c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3에서 8cm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얼추 눈발이 사그라든 모습인데 충청과 영남 지방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일 오후부터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다시 유입돼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텐데요. 찬바람에 체감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남부지방은 광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어요. 네, 오늘 혹시 운전대 잡을 일 있으시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짐 사고가 유독 많았는데요.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성북구에서는 내리막길을 가던 차량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삼거리 한가운데 완전히 뒤집혀 있기도 했고요. 또 동대문에선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는데 눈이 하도 많이 와 대리운전이 잡히질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냈다고 하고요.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에선 대형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경계석과 충돌해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날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견인 작업을 하던 중 견인 차량이 눈길에 밀려 사고 버스 기사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선 3년 만에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죠. 네, 늦은 새벽 긴급 재난 문자에 놀란 가슴 쓸어내신 분 많을 텐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35분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지진 규모가 잘못 추정돼 지진이 발생한 충청권을 비롯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큰 피해 신고는 없지만 이번 지진으로 충북 충주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정도의 진도 5 흔들림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에서 들어온 유감 지진 신고도 23건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요란한 긴급 재난 문자와 흔들림에 놀라 잠에서 깬 시민들의 우려 섞인 반응이 여럿 올라왔는데요. 약 3년 전 충주와 인접한 괴산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던 만큼 여진이 올까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약한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크게 초과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최근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독감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독감 환자 수는 1월 1주차에 정점을 찍은 뒤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2024-2025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의 3.5배가 넘기 때문에 예방접종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령별로는 7세에서 12세 사이 환자가 가장 많고요. 이번 환자는 1월 5주차 276명으로 집계됐는데 마찬가지로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아직 경계심을 걷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방접종 전이신 분 계시면 꼭 병원 찾으시고요. 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동안에는 상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독감도 걱정이지만 최근 들어 부쩍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네, 이 노로바이러스는 특히나 요즘같이 추운 동절기에 유행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일주일 새 감염 환자가 20%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음식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혹시라도 감염되게 되면 화장실을 비롯해 생활 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릴 때도 변기 뚜껑을 꼭 닫아야 비말로 인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48시간까지는 등교나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방 수칙들 잘 기억해 두시고 꼭 실천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 지진 이야기하면서 청주라고 했나 봐요. 이상일님께서 충북 충주입니다. 청주 아니에요? 라고 붙여주셨어요. 자, 최근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폐 승객이 연이어 나와서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가뜩이나 요즘 연이은 비행기 사고 때문에 하늘길 나서기 불안하다는 분들 많으신데 이 와중에 민폐 승객들이 연이어 등장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화요일 김포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날 탑승한 한 승객은 승무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결국 승무원의 제재를 받고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고 해당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50분 지연된 뒤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또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저녁에는 제주항공 활주로 위에서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고문을 만졌다가 커버가 분리돼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요. 일본 승무원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소동은 공항 경찰대가 출동한 후에나 멈췄는데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일로 항공기는 예정보다 2시간 가까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 등을 불법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도 지연이지만 만에 하나 큰 사고로도 이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뜩이나 항공기 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예민한 요즘인데 연이어 발생한 탑승객 소란으로 인해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눈 소식과 더불어서 바람도 강하게 부나 봐요. 조금 전 1시 경북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요.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 주세요. 바닷가는 또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도 주의해 주시고요.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셔야겠죠. 강한 돌풍에 차량이 또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에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폐쇄된 가운데 인접한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항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어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장기간 폐쇄될 게 유력해지면서인데요. 광주공항을 대체공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이 2007년 개항하면서 국제선 노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국내선만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오는 5월 세계 인권도시 포럼, 9월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등 잇따라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권역 내 국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행업계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는 기간 동안 광주공항에서 동남아와 일본, 중국, 대만 등 부정기편 국제선을 운항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선 운항 절차와 지침 등을 보면 광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고요. 한편 전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은 8월 재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한 요즘인데요. 요즘에는 4세, 5세 이런 유아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된 경우가 있다고요. 네, 4살 배기 아이도 스마트폰 중독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스마트폰 중독 상담 건수를 보면 10대가 3만 5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도 6,60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에 지장을 주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사용을 제한하면 과격한 행동을 보이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런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4세, 5세 아동도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린아이들은 중고등학생보다는 교정 가능성이 커서 빨리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중독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제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고요. 호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 중, 고등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네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를 두고 세금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최근 대법원이 한 회사가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 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고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인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복지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 포인트를 두고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어서 공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과세 및 건강보험당국은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와 건보료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는 예외인데요. 소득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며 조세 부담의 의무를 피해간 셈인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은 복지 포인트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요. 이뿐 아니라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도 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고 2010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썼지만 몇 차례 시도에도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공론화를 통해 복지포인트 등의 건보료를 매기는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로 물거품이 돼 공무원 건보료 무풍지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곳곳에 만들어진 풍력 발전단지가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고요? 네, 설악산 중턱의 거대한 바람개비들 한 번쯤 지나다 보셨을 텐데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대부분이 멈춰서 있는데요. 7기 가운데 6기가 고장이 나 있다고 하네요. 인제군이 750kW급 발전기 등 풍력 발전기 7기를 설치하는 데 들인 예산은 160억 원. 이 부품이 대부분 외국산인 탓에 수급이 쉽지 않고 비용도 커서 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네요. 2023년에는 전기 생산으로 1억 원을 벌었는데 수리 비용으론 이보다 더 많은 2억 6천만 원을 써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또 강원도가 영월에 조성한 또 다른 풍력발전단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전기 서억 대가 고장난 채 1년 넘게 멈춰서 있다고 하는데 지난 13년간 발전으로 17억 원을 벌어들인 반면 유지보수에만 13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낮은 수익성에 철거하려 해도 비용이 막대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요. 전국의 풍력발전단지 120여 곳이 잦은 고장에 수리비까지 비싸 사실상 이렇게 방치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최근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어요. 네, 맞는 말씀이죠. 면역력이 높으면 감기, 독감 안 걸리죠.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네. 아직 그 인플루엔자가 돌고 있어요. 이미 이제 정점은 지났다 이렇게 보이지만 아직도 여러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높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감기나 독감은 사실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아직은 완벽하게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그래서 면역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감 증상 자체도 경계해야 하지만 더 위협적인 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폐렴이라면서요. 최근에 이 가수 구준엽 씨의 부인인 대만 배우 시시위안 씨가 이제 사망하면서 좀 더 이제 주목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독감이라는 거 감기와 독감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서 그런데 상기도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서부터 폐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제 감염을 유발하는 거고 이게 이제 감염이 됐다가 나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폐렴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상기도는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좀 다르죠. 네. 폐 속에 염증이 생기면 아주 가래나 기침이 오래 가게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호흡이 힘들어지고 열이 나는데 지속적으로 나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해결이 돼서 이제 항생제를 써서 해결이 되면
조금 편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혈증이 생겨요. 혈액 속으로 이제 세균들이 다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 이제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 쉬시위안 씨도 이 폐혈증으로 사망한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에도 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화장장 예약이 안 돼서 사흘장을 못하고 3일장을 못하고 나흘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이 합병증은 무섭습니다. 근데 독감이 그래도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폐렴이라는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안심을 할 수 없는데 이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폐렴 사망자가 2017년에는 19,300여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6,700여 명. 즉 5년 동안 37%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만큼 많이 폐렴 사망자가 늘었고 또 사망률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2023년에 인구 10만 명당 57.5명으로 암, 심장질환 다음 3위에 오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이 폐렴을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접종해야죠. 우선 첫 번째 독감 예방접종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폐렴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폐렴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확 낮출 수 있고 합병증도 줄일 수 있고 이 폐렴 구균 예방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맞으시는 게 좋고 뭐 100% 예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합병증도 줄이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무조건 맞으셔야 합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면역력 저하의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본인의 면역력이 낮아졌는지 알아채기는 사실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힘들기는 해도 느끼죠. 피곤해. 이 자체가 이미 이제 벌써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몸에 표시가 나죠. 첫 번째, 입 안에 염증이 생겨서 구멍이 뽕뽕 난다고 그러죠. 구내염. 이게 생기고 혓바늘이 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입술 주위에 물집이 잡히는 포진이 생깁니다. 자주 나는데요. 네, 어머니들 김장하고 나면 입술에 폭 불어나잖아요. 그랬다가 며칠 지나면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라져. 그게 바로 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를 표시하는 거예요. 입안에 왜 구내염이 생기고 구멍이 뽕뽕 뚫려서 아프고 막 따갑고 한 이유가 뭐냐. 이 쉬운 말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침샘 분비가 떨어져요. 침이 덜 나와. 그러면 침 속에 있는 항생 물질 양이 줄어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이겨낼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밥 먹고 나서 복통, 설사 이게 조금 자주 생긴다. 이러면 면역력 떨어졌구나 의심해봐야 돼요. 평상시와 다르게 자주 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왜냐하면 장내 면역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장 속으로 들어오는 평상시에 늘 들어왔던 수준 정도의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피부에 염증이 생긴 다음에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돼요. 상처가 났는데 빨리 아물어야 돼. 옛날 같으면 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뭐 금방 회복이 됐는데 아니 이거 며칠 가도 그냥 똑같아. 이게 바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유독 겨울철에 아플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겨울철에 면역력이 더 쉽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면역력이 제일 좋을 상태예요. 근데 온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내 몸은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체온 유지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 훨씬 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게 돼요. 혈관이 추우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혈액 순환이 덜 되면서 백혈구 이동이 느려지고 백혈구가 필요한 곳에 잘 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왔을 때 이겨내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운 거하고 면역력 떨어지는 건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면역력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좀 운동하는 것 이런 게 도움이 되겠네요. 엄청 도움이 되죠. 운동하는 사람은 그래서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 일반인보다 감기를 더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운동은 우리 몸에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게 하는 운동 중에는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산소도 물론 면역력을 높이지만 근력이 조금 더 높다. 또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지방이 없어지면서 지방에서 분비되던 염증 유발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막 가려 먹는데 자주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 보면 저는 면역력은 좀 타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유전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아예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게 있는데 유전으로 평생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항상 이렇게 서로 유전과 환경 그 사이에 면역이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거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면역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강골이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또 어릴 때 잔병 치레 많이 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잔병치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내 몸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항체 면역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딱 잘못되면 병이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을 자꾸 앓으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소화기관이 건강해야 면역력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래요? 당연하죠. 장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고 왜 이렇게 많은 면역세포가 장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들이 발효되는 곳이 장 속이에요. 36.5도라는 온도는요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한여름에 36.5도가 되면 우리가 막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힘들거든요. 싱크대 옆에 음식물들이 다 부패할 정도예요. 그게 우리 몸속 온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는 장에서 발효 부패가 일어나죠. 그럼 그 발효 부패가 된 것들에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하면 그 안에 면역세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내 면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장내 세균총이라는 건데 이 장내 세균총이 잘 유지돼야만 면역이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장내 세균총이 유지되려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많아져야 돼요. 그 먹이가 뭐냐?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못 얻어요. 그건 장내로 그냥 내려가서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단쇄 지방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소에 또는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유산균을 좀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도움이 되죠. 유산균이 장까지 잘 가게 해줘서 장 속에서 살게 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서 이러저런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걸 유산균을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장내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유산균을 넣어준다고 해도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 유익균 이런 것들이 잘 먹는 먹이가 내려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의 먹이 식이섬유를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많아서 잠을 좀 못 잤을 때 꼭 나중에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도 좀 중요하지 않아요? 아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잠을 자는 것은 내 몸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가 있던 것들을 다 수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중에 자연 살해 세포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이 NK 세포의 활성이 70%까지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잠을 충분한 시간 동안 자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2시에서부터 3시 안에는 꼭 잠들어 있어야만 이런 세포들 활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시간에는 꼭 주무시도록 하고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습관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또 한기봉님은 겨울철에는 햇볕도 좀 덜 세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하셨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도 좀 면역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죠. 맞습니다. 비타민 D도 면역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비타민 D 감소는 여러 암들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 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게 햇볕과 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쏘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고 또 겨울에는 일조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해가 뜨는 시간도 느리고 지는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햇볕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리 해를 쪼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더더욱 요즘에는 옷을 안 입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여성분들은 화장품으로 선크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보충하는 거 도움됩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면역력 저하의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좀처럼 풀리지 않는 피로감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유재하의 그대 내 품에.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656님이요. 어머님이 독감, 폐렴, 구균 백신을 다 접종하셨는데도 RSV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입원 중이십니다. 이것도 폐에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예방접종으로 다 예방할 수는 없어요. 상기도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한 200여 종이 넘거든요. 그리고 계속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덜해지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RSV 바이러스도 상기도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데 폐렴도 합병증으로 유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더는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4207님께서 93세 어머님께서 이런 엄동설환에도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하십니다. 외부 생활을 해도 면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하셨어요.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죠. 93세 되셨으니까 이 체온이 떨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 밖에 나가 계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체온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잠깐 나가시는 건 괜찮지만 장시간 나가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콩으로 허진호님이 면역력을 기르는데 어떤 과일을 먹으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도움되는 과일이 많죠. 비타민 C가 풍부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 드시면 좋은데 이 과일보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게 채소예요. 채소 중에 고추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고추 100g에는 오렌지, 사과 이런 것들에 거의 몇십 배씩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마다 고추를
좀 열심히 드시면 생고추를 드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새해 건강검진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내내 이 이슈로 흥미진진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였죠.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열렸던 그래미 어워드. 이번 주에까지도 계속해서 네. 이슈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수상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이번에 열린 시상식이 67회거든요. 그래미 어워드 아시는 분들이야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또 K-팝 스타들이 활약하는 부분 때문에도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59년부터 시작이 된 유서 깊은 시상식이고요. 어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내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여전히 많은 세계 음악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그런데 개최 직전 LA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상식 분위기가 예년과는 사뭇 달랐다고요. 그래미뿐만이 아니라 연초에 열리는 많은 시상식들이 영향을 받았었어요. 좀 미뤄지기도 했었고 개최가 불분명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그래미 시상식 열리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 시상식이 열리는 곳도 로스앤젤레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당연히 넘어갈 수가 없는 네. 상황이어서 이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기금 모금 또 계속해서 시상식을 여는 중간중간에 공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헌신한 소방관들을 기리는 멘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그 소방관들이 직접 시상식에 등장을 했다는 건데요. 드문 일이죠. 네. 보통은 이제 그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나 스태프들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LA 카운티 소방관 수십 명이 무대 위에 시상자로 올라와서 이 시상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앨범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회와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삶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미의 대상격인 올해의 앨범상 수상자가 비욘세였어요. 이게 맞아요. 굉장히 의외였는데 비욘세가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할 때 한동안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후보에는 많이 오르는데 수상을 하지 못하는 네. 부분 때문에 비욘세도 다른 부문 수상은 있었는데 이 올해 앨범만큼은 계속해서 좀 비껴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굉장히 좋은 앨범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까지는 불발되면서 좀 그 씬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고 그래미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흑인 음악가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그리고 흑인 음악가들 안에서도 보이콧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무척 독특한 게 올해 앨범을 비욘세가 탄 것도 대단하지만 네. 이번 앨범인 8집 앨범인데요. 이 카우보이 카터라는 앨범이 컨트리 장르를 다루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장르이자 백인들만이 할 수 있는 장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있던 음악 장르인데 이 장르에 비욘세가 아주 전문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음반의 퀄리티도 훌륭했고 결국에 그래미 올해 음반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컨트리 부문에서도 이 앨범이 상을 탔는데요. 빌보드 어워즈의 컨트리 부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흑인 음악가가 이 부문을 수상한 게 처음이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로 화제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번에 좀 하늘 풀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늦었다. 이전에 줬어도 좋은 앨범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비욘세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앞으로의 음악에도 좋은 영향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컨트리 음악이 사실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1, 2년 정도 완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나 이 곡 들어보면서 한번 찬찬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욘세의 텍사스 홀뎀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 듣고 왔습니다. 네. 올해 앨범상은 비욘세의 차지였는데 다른 부문은 또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그래미 시상식 이야기하면 보통 본상이라고 얘기하는 제너럴 필드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올해 앨범, 그다음에 올해 노래, 올해 레코드, 그리고 최우수 신인 이렇게 네 부문을 보통 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레코드와 노래 차이가 뭐냐? 사실은 이 부분을 늘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와 관련돼 있는 부른 사람, 뭐 아티스트, 그다음에 제작자, 그리고 뭐 기술자, 테크닉 엔지니어 같은 분들에게까지 전부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노래는 정말 그 송을 만든 사람, 그래서 작사 작곡가에게 주는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차이지? 아직까지도 좀 생소하실 수가 있지만 좀 더 팀 그리고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모두 올해는 래퍼 켄드릭 라마가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좀 이색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심지어 이곡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식 발매작이라기보다도 드레이크라고 하는 가수를 디스하기 위해서 켄드릭 라마가 좀 기습 발표하게 된 싱글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내용도 좀 충격적이고 사회적인 파장도 크다 보니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래핑이 기가 막히게 뽑혔거든요. 여러 부문에 있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노래에는 쟁쟁한 후보가 많지 않았어요? 올해 노래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그래미 후보 보고 있으면 여기서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왠지 이 한국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시면 절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싶은 곡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Die with a Smile. 웃으면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누가 들어도 아주 절절한 사랑 노래인데요. 브루노 마스는 아파트 덕분에 최근에는 국내에서 굉장히 친숙해진 가수인데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네. 이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두 사람 모두 뛰어난 가창력으로 어떻게 보면 좀 뻔한 팝발라드일 수도 있는데 이 노래를 아주 맛깔나고 기가 막히게 소화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시상식에서도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무대 위에서 함께 부르면서 이제 아주 큰 피해를 입은 LA의 주민들을 위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그래미에서는 베스트 듀오와 퍼포먼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Die with a Smile? 맞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듣고 왔습니다. 노래 진짜 잘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서 평론가님이 좀 가장 주목해서 봤던 상은 어떤 거였을지 궁금해요. 저는 모든 시상식에서 동일해요. 전 기본적으로 신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른 부문들이야 지난 어떤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신인상은 그 시상식이 일종의 보증하는 뭔가 미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있게 늘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가수 중에도 이 그래미 출신의 신인상을 받은 아티스트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뭐 비틀즈, 카펜터즈, 엘튼 존 같은 정말 뭐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머레어 캐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노라 존스, 아델 뭐 그냥 요즘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이 모두 신인상 출신이더라고요. 이쯤 되면 올해 신인상을
신인상은 누구였을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도 같은데요. 올해도 후보가 정말 쟁쟁했어요. 왜냐하면 그 2019년부터는 그래미가 신인상 후보를 8팀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5팀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해들보다도 최근 몇 년 동안의 신인상이 좀 복작복작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말 다채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사브리나 카펜터나 레이처럼 작년에 뭐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아티스트들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 많은 밴드 크로앙빈이나 뭐 이제 신인 팀들도 상당히 많이 후보에 올랐거든요. 근데 신인 기준이 좀 재밌긴 합니다. 2002년생 후보도 있고 2009년에 데뷔한 팀도 있어서 그 뭐라 그러죠? 히트한 지점을 신인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알고 신인상 후보들 바라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수상을 한 아티스트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채플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티스트도 데뷔한 지 한 10년 정도 활동한 지 그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케일리 로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6년부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98년생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언더그라운드의 문화와도 많이 겹쳐져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비주얼과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요. 특히 수상소감으로 무대 위에 올라와서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많이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해서 정말 앞으로 더 멋지게 활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채플론의 장면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준 Good Luck Babe라는 히트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곡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이나의 오늘의 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채플런의 Good Luck Babe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